암성 국민운동본부의 문길섭 대표신데요. 문 대표님은 숭실대 법학과와 한국 외대로 가르쳐 오신 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3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또 서영대 요양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활동하셨고요. 현재 광주 YMCA에서 좋은 시와의 만남 정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등일보의 격주간지로 암송 칼럼을 쓰면서 항공사나 학교, 문화단체 등 초청을 받아서 강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길섭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 인생의 대선배님들이시고 스승 같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게 돼서 들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준비해온 자료를 비디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노년의 풍성한 삶의 동반자 시기 애우기는 우리 이강남 선생님께서 멋진 제목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시와 관련된 제 삶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시 암송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시를 외우면 좋은 이유 12가지 하고 시 암송의 비결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네, 안 넘어가겠습니다. 계세요? 안 넘어가는데. 안 되는 됐습니다. 저는 한 40 전에는 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이 지냈고요. 40 이후에 시와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것이 상업 선생님이셨는데 수업 중에 갑자기 김소월의 초원을 이렇게 외우겠다고 하시면서 외우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암송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아니고 상업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렇게 시작된 시죠. 그 다음 고등학교 때 제 문학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름 광주의 변두리에 같이 산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그때 호숫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윤동주의 별 있는 마음을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 다 아시죠? 이걸 이렇게 가만가만 이제 외우는데 너무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시를 외운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교양국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김현승 시인의 제자 되시는 분이 그 교양 과목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때 첫 시간에 그 선생님께서 서정주의 자화상을 칠판에 다 쓰시고 나서 그 중에 한 구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나를 키운 건 80%가 바람이다는 뜻이겠죠. 그 구절이 절창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정주의
한 구절을 듣고 시라는 것은 보통 일반 말과는 다른 참 멋진 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임관해서 전방에서 소대장 근무를 2년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가 예비사단이어서 상급 부대에 측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훈련이 많았고 좀 힘든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떠오른 그 시가 푸시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그 액자에 붙어 있는 그 시죠.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그리고 모든 것은 일순간이 지나간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어려운 시절도 결국 지나간다는 그 구절이 굉장히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원들한테 점호 끝나면 이걸 외우게 해서 같이 이렇게 외우면서 위로와 힘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특별히 인상이 남았던 것은 제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숙제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선생님이 그 노트 왼편에다가 그 시가 적힌 프린트를 이렇게 붙이게 하고 그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리게 한 다음에 그것을 외우는 숙제였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다른 숙제는 일체 없고 유일하게 이 암송 숙제를 이렇게 내는 걸 보고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모국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암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모국어를 이렇게 가깝게 하게 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귀국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죠. 그 중학생 제자가 제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시를 외워주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때 그 암송했던 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주영의 향수, 그 다음에 김소월의 산 같은 시를 전화 속에서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불현듯 나도 시를 좀 외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편씩 이제 외우려고 생각하고 이미 익숙한 시부터 교과서에서 이제 알았던 시부터 차근차근 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암송시가 이렇게 불어나니까 성취감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느껴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한 400편쯤 되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행복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광주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제 누나와 함께 시 암송 국민운동 본부락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조그만 소 시집 이걸 이제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4년 전 2009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 그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시 강좌를 열고요. 그 다음에 그 무등일보 자매지인 격주가 이제 아트 플러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받고 격주로 제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지금은 그 격주가 아니고 월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 3년 모아진 칼럼을 가지고 칼럼집을 냈는데 흔들릴 때마다 실 외웠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 절판이 돼서 구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교도소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보람있게 생각하는 그런 일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카톡방,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암송 사랑방이라는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2년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시 10편을 애우자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들어와서 활동하셔도 좋고, 그게 번거로우신 분은 그냥 내가 2년 안에 10편을 외우겠다 이런 말씀만 해주시면 이제 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외운 시를 5편 혹은 10편씩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회원들한테 소개를 해서 다른 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간단한 양력은 이제 마치고 시 사랑에 대해서 여러 시인과 문인들과 명사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서울시장이죠. 이렇게 정치인이고 또 행정가로서 이렇게 바쁜 생활일 텐데 시를 좋아하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박목월 시인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요. 나는 박목월 그의 시를 좋아한다. 그의 시에서는 허울함이 묻어난다. 욕심이 없어 좋고 집착이 없어 푸근하다. 그냥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담담하고 쓸쓸하고 더덥다. 나그네가 그렇고 달이 그렇다. 조용하고 은은하다. 차분히 가라앉은 정적이 있다. 그리고 맑고 투명하다. 윤사울이 그렇고 총로루가 그렇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없이 돌아가는 어수선한 인생, 시끄러운 하루를 사는 데가 가슴 시리도록 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그가 사는 세계다. 그가 머무는 시계다. 참 아름다운 고백으로 다가옵니다. 박목월 시인은 국민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박목월 시인을 추천한 정지용 시인의 말에 의하면 북에 서울이 있다면 남해는 모골이 있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죠. 오세영 시인은 서울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죠.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물들 가운데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 생명체들 가운데서 언어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은 더욱 감사할 일이다. 언어를 가진 존재 가운데서 자신의 모국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감사할 일이다. 모국어를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언어의 재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 나는 한국어로 이 세계를 명명할 수 있어 행복하다. 나는 한국어로 이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어 행복하다. 나는 한국어로 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어 행복하다. 나는 한국어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다.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 다행이다. 나는 평생 권력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아 다행이다. 나는 평생 어느 무리에 끼지 않아 다행이다. 나는 평생 시류와 거리를 두고 살아 다행이다. 나는 평생 애로울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그 다음 구절이 좋죠. 삶의 꽃인 문화, 그 문화에 꽂힌 예술, 그 예술에 꽂힌 시에 한평생을 건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다. 시라는 것은 평생을 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이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다음 우은시라는 시는 탤런트 누굽니까? 김혜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그래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백석의 연인 자야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 대홍각이라는 그런 요정을 법정 스님에게 규정해가지고 거기에 길상사가 세워졌죠.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 천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자야사가 돈 천억이 그 백석 시인의 시 한 줄만 못해, 이런 멋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와 나타샤와 행당나기는 바로 백석이 이 자야야사를 생각하고 쓴 시라고 합니다. 김종길 시인은 안동 출신의 시인인데요.
고려대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안 넘어가네. 네, 됐습니다. 여기 이분의 시 중에 신처사라는 시가 있는데요. 처사란 말이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라고 그래요. 이 시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을 한 것은 두 번째 연에서 문학잡지는 읽기란한테 좋은 시는 자식처럼 아끼고 좋은 시는 자식처럼 아낀다. 이 말에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가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자식처럼 아낀다고 했을까? 자식이란 대상은 부모가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시라는 것은 애울 만한 가치까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바타 도요 시인은 일본 시인이죠. 이분이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98세에 시집을 읽다고 하죠. 이 아케지지 말하는 시집은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자살을 생각했던 젊은이들도 이 시집을 읽고 자살을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인수녀님은 수녀로서 좋은 시를 많이 쓰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작동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됐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빵 눌러야 돼요. 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는 제게 기도이자 노래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읽어주는 편지이고 또 러브레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고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때까지 작은 몫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많은 좋은 산문집과 지금도 시집을 펴내시는 분인데 정말 우리 사회를 밝고 맑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 같습니다. 고종석이라는 분은 언론인으로서 한국일보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액세서리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액세서리라는 거죠. 액세서리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대상이죠. 그런데 마이크가 포토 한번 더 시켜보시죠.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없어요?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액세서리,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인데 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윗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 이분은 이제 경상도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은 전북 온광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 30여 년을 전라도에서 이렇게 보내신 분입니다. 아주 좋은 시를 쓰고 특히 이제 연탄재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너에게 묻는다는 그 시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려놓고를 소리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고 물었다. 대부분은 내려놓고라고 쓰는데 남학생이 툭이라고 썼다. 물론 툭이 모범 답안은 아니다. 그러나 남학생의 답이 얼마나 기발한가. 시적인 것이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이렇게 시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을 쓰는 걸 시라고 이분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오타쿠 시인은 최근에 돌아가신 분인데
신춘문예 3관왕을 하신 분입니다. 동화, 시, 소설. 이분의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를 생각하며 새벽잠을 깨고 시를 쓰며 자정을 넘길 때처럼 내 영혼과 가장 똑바로 마주볼 때는 없다. 이런 멋진 고백을 남겼습니다. 장석주 시인은 정규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인데 혼자 독학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은 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각각 시와 문화평론으로 등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장서가 한 3만여 권 된다고 그래요. 저서도 80여 권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개추하나리라는 시가 있죠. 그 몇 년 전에 광화문 글판에 실린 적도 있었죠. 개추하나리라는 걸 들어보셨죠? 적이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제 안에 태풍 몇 개, 제 안에 천둥 몇 개, 제 안에 벼락 몇 개. 이렇게 시작되는 시죠. 천상병 시는 다 아시죠? 이분은 그 서울 상대를 다녔어요.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여기 한국은행에 그 입행이 결정이 됐는데 이미 자기는 그 시인으로 등단했기 때문에 입행을 포기하고 가난한 시인의 길을 택해서 산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한 6개월간 투옥 생활을 하면서 고문을 받았죠. 정기 국문까지.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귀천이라는 시를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는 평론가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만 쓴다. 시를 택한 것은 시를 문학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천상병 시인은 시를 문학의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이덕 시는 지금은 없는 그 종로서적 있잖아요. 종로서적에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시집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시집을 읽으면서 그 매혹적인 시어들에 감전되어 온몸이 찌릿찌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김용택 씨는 그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까? 천진강 시인데 그렇죠.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거기에 임실 덕치명이라는 곳에서 자라고 거기 또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분이 쓴 유명한 동시 콩은 너는 죽었다라는 시가 시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시를 읽는 일은 세상에 가장 큰 아름다움과 닿는 일이다. 가장 큰 아름다움과 닿는 일.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순원이라는 분은 소설가인데 시인을 아주 높이 평가했죠. 자기 같은 그 소설가에게 시는 천상의 경전과 같고 시인은 살아서 그 경전을 만들고 채우는 성자들처럼 존경스럽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문동만 시인은 또 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는 나를 가련히 여긴 어떤 이가 기별도 없이 보내준 소포 같은 것이다. 참 이 말이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가련히 여긴 어떤 이가 기별도 없이 보내준 소포 같은 것. 참 시를 아름답게 표현했죠. 그 다음 최윤훈이라는 소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였죠.
그 광장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대학교 때 그 교양국어 선생님이 이 첫 번째 고난 책이 바로 최인훈의 광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철학자와 시인을 비교해서 말을 했더라고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을 코끼리 앞에 데려왔다고 하자. 그는 뜬 눈으로 코끼리를 보는 사람에다 비유할 수 있다. 그는 덩치 큰 짐승이라고 볼 것이다. 철학자는 삶을 전체적으로 관련시켜서 본다. 그럴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코끼리를 보았다고 하자. 그는 코끼리가 먼 나라에서 와서 먹이를 먹지 못하여 병들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자. 이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 부른다. 그는 코끼리를 관찰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고 느낀 것이다. 그는 코끼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철학자와 시인을 아주 멋지게 비유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곽재구 시인이라는 분은 1981년도에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하신 분인데 그때 당선작이 사평역에서라는 시입니다. 사평이라는 그 마을은 사평면인데요. 화순군 사평면인데 거기는 기차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든 거죠. 곽재구 시인이 그 사평이라는 이름 빌려온 거고 그리고 사평역이라는 것은 그 광주의 남광주역과 또 이분이 그 군복무를 했던 그 포구의 어떤 다방의 그 톱밥난로 이것을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해요. 이분이 그 포구 계획이라는 그런 비행 문집을 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참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한 파도에게 말했지요. 안녕, 나는 시 쓰는 사람이야. 짧은 여행 중에 있지. 시가 뭐냐고? 맑은 거지. 수평선 끝에서 빛나는 햇살 같은 거. 영원히 바닷물을 푸르게 하는 신비한 염료 같은 거. 시를 참 멋지게 표현했어요. 수평선 끝에서 빛나는 햇살 같은 거. 영원히 바닷물을 푸르게 하는 신비한 염료 같은 거.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니까 어떤 분이 가서 또 시 낭송 하나 하라고 그렇게 권해서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점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술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젖은 졸고 맺힌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네명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석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하는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차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맨입에 차창을 달고 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런 시입니다. 손봉호라는 철학자, 철학교수죠. 이분은 그 시를 따라가면 숲, 나무 사이의 강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시를 통해서 많은 자연을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원 선생님은 서울여대에 계신 분인데 문학평론가로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 이혜인 수녀님과는 아마 그 외가 쪽으로 6천간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가 이화여대 교수를 하셨던 이태극 시조 시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은 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의 고비에 부딪힐 때마다 시는 나에게 힘이 되었고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시는 가볍고 텅 빈 것 같은 현실 저편에 아름답고 자유로운 영혼의 영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폐허 속에 드리워진 하나의 축복이었다. 시를 축복으로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양미경 시인은 사진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시를 좋아하게 되었다. 낯선 여행지에서 시집은 내게 정겨운 동반자가 되곤 했다. 예전에 읽었던 시구를 낯선 곳에서 다시 볼 때의 새로움이란 낡은 시집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한 줄의 시구에 잠시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다. 그 속에 잠겨있는 행운 그리움에 변시하는 모습이 좋다. 글자보다 담겨있는 오래된 설렘의 느낌이 나는 좋다. 예. 여행지에서 시집이 동반자가 되었다고 했죠. 우리 삶이 그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시가 우리의 좋은 동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인순이라는 선생님은 이 과학자 특히 그 원자력 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원자력의 아버지라는 말까지 들은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시를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시를 모은다고 그래요. 많은 시집과 신문 뭐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모으는데 매달 그 달의 시를 선정해서 가장 좋은 시 한 편을 선정해서 100명쯤의 지인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받은 분들이 무척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영진 선생님께서도 매일 시를 보시죠. 네. 이 박경리 선생님 소설가죠. 소설도 쓰고 시집도 몇 권 내신 분입니다. 시에 대한 뜨거운 고백을 했는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남몰래 시를 썼기 때문이지도 모른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집이라는 그 제목의 시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명구가 있죠.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런 고백을 시 속에 담았습니다. 네, 김홍석 교수님 지금도 정정하시죠? 지금 연세가 104세인가요? 올해 내년이면? 네. 이 선생님도 이렇게 시를 아끼시는 분인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이건희 회장의 저녁 식사에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해 고급 불란서 와인을 마셨다는 게 보도됐지요. 그때 나는 저 사람들은 고급 와인을 마셔 행복하지만 마음에 드는 글을 끝내거나 시 한 편을 읽고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나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죠. 예. 참 멋진 고백이죠. 예. 시 한 편을 읽고 눈물을 흘릴 때 느끼는 행복. 네, 폴 발레리라는 프랑스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산문과 시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산문이 도보, 걷는 거라면 시는 춤이다. 참 멋진 구분 같아요. 그 춤이라는 것은 도보와 달리 어떤 압축이 있고 또 고저 장단의 어떤 리듬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잘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김상욱 춘천교대 교수를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 가요와 시를 비교를 했어요. 물론 모든 가요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가요들은 조금 직선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너무 노골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요. 근데 시는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해줍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그저 목놓아 울어버림으로써 드러내는 것이 유행가라면 시는 그 울음을 오히려 안으로 삼킨다. 유행가가 슬픔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는 반면 시는 그 상처를 새로운 불씨로 여긴다. 예.
뭔가 시가 값싼 유행가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병욱 교수님 다 아시죠? 제가 숭실대 다닐 때 교수로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이분 강의가 듣고 싶어서 이제 도강을 했습니다. 철학개론 시간 도강을 했는데, 그때 그 몇 가지 그 인상적인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칠판에다가 그 예수님의 어록을 하나 쓰더라고요. I am the way, 그 다음에 truth, I am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걸 칠판에 크게 써놓고는 내가 이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웃기네 했을 거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과 자기가 한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논어를 참 좋아했어요. 논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관에다가 성경, 바이블과 논어를 넣어주면 내가 참 위로가 되겠다. 이런 고백도 했고,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공자님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우리의 삶에는 먹과 낭만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꿈과 노래와 시가 있어야 한다. 예, 시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이 그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윤동주 시인도 그 동경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학이면 동경에서 서로 만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윤동주 시인 몇 살 위인데, 그 조용하고 참 맑은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그런 시도 강연 중에 이렇게 애워서 하시더라고요. 안병욱 교수님이. 여기 많이 보신 분이죠. 여기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이강로 원장님. 예, 아마 동아일보 이렇게 그 인터뷰 기사로 알고 있는데요. 사진이 참 잘 나왔어요. 이강남 선생님과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인연을 갖고 아주 정말 저로서는 형인 것 같고 멘토와 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제 칼럼집에 추천사를 써주시고, 또 저도 또 이강남 선생님 수필집 뭡니까 제목이? 살렘이죠, 살렘. 거기에 무명인 저한테 또 추천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참 그 시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를 만나면 세상이 사랑으로 다가오고 어둠은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시집의 추천글로서 그게 제가 실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부 시 사랑 고백을 마치고 이제 좀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는데 한번 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이게 동무생각에는 1, 2, 3, 4절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은 이제 그 겨울 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주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고향생각 여기 그 전차후라는 말이 좀 낯설죠.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전하고자 소식을 전하고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1절, 2절. 고개를 숙이니 시작. 고개를 숙이니 오래 쉬는 교도소에서 제가 이제 뭡니까 키보드 피아노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안 따라하면 어떨까 불안했거든요. 근데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가 중고등학교 음악교실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교도소 강의 때는 꼭 노래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님의 은혜랄지 이런 어머니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 그분들이 굉장히 순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암송에 관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재 시인 들어보셨죠? 이분은 그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중학교 때 구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황순원의 소나기를 애호라는 숙제를 냈대요. 근데 그 긴 글을 다른 동급생들은 한 사람도 해온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은 다 애워서 숙제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시집들을 얼마나 많이 또 열심히 읽었는지 대다수의 작품들을 거의 암송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시집들을 반복해서 읽고 외웠는데도 한 번도 지겹지 않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는 수없이 반복을 해도 늘 읊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의 장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농담이라는 시를 이분이 쓰셨는데 한번 이 시를 외운 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홍석우 장관이라는 분인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인데 어느 날 그 경영자연합회 연창회 이 강연장에서 이 시를 외웠다고 해요. 농담이라는 시. 이것을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걸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넘겨볼까? 안 되네. 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 최명희 그 유명한 소설가 있죠. 홈프를 쓰신 분. 이분이 또 시를 강조를 했더라고요. 배우는 걸. 이분의 그 제자 되는 분이 그 고백한 그 내용인데, 최명희 선생님께서 그 자기들 그 교실에서 수업하실 때 이걸 강조했대요. 철학책을 읽고 시를 많이 외워라. 그래서 참 그 시 운동에 참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시를 많이 외워라. 이 장윤수라는 출판인은 초등학교에서 시 300편을 외우게 한다든가 혹은 문장을 고르고 골라 300편을 외우게 한다든가 하면 글쓰기의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좀 특별한 그 제안을 했죠. 300편, 또 문장도 300편. 이렇게 하면 이제 어린이들의 글쓰기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박완서 선생님, 이분도 그 시조를 포함해서 한 200편쯤 외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시를 읽으면서 정신이 조금은 깊고 높아지는 기쁨을 맛본다. 이것은 이제 시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 시 암송은 시를 외울 때마다 찾아오는 그 가슴 물렁거리는 청춘의 기쁨,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오래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그 한국 시 100주년을 기념해서 100편의 시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어느 분은 그걸 스크립트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태균 시인하고 정급별 시인이 그걸 해설도 맡아서 했는데, 그때 이분이 박완서 선생님이 그걸 많이 읽으면서 다시 또 시 암송을 시작했나 봐요. 김하영 선생님은 고려대학 불문과 교수인데, 서울대 불문과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알베르 까뮈의 권위자로 계시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이당의 시는 애워서 소리내어 읊어야 비로소 그 깊은 맛과 청각적 이미지의 동적 아름다움을 전신의 갈피갈피에서 음미할 수 있다. 미당의 시는 그런 노력을 바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외워서 소리내어 읊어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의 시도 이렇게 낭송, 암송함으로써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최영미 씨는 이런 또 특별한 고백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 내가 읽은 책에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들과 명시들을 공책에 한 줄 한 줄 정성껏 베꼈다. 이 시들을 학교 가는 길에서 흔들리는 많은 버스 속에서 외웠다. 시는 때로 낯선 사람과 가깝게 해준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어느 영국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 워즈워스의 시를 암송하며 우리는 친해졌다. 같은 시를 암송한다는 건 서로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친지들 간에 같은 시를 외워서 서로 나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한승원 선생님은 소설가이면서 또 시집도 내신 분이세요. 이분의 그 유명한 딸이 있죠. 누굽니까? 한강 작가가 이분의 딸입니다. 네, 한강. 이분도 이렇게 시 암송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도 암송을 권하셨더군요. 좋은 시를 쓰려면 어떤 시가 좋은 시인가를 판별하여 읽고 그것을 암송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들이죠. 단테, 폴 발레리, H. 셸리, 라이너 마리아 릴케, T.S. 엘리엇 타고르, 그리고 우리나라 시인으로서는
한용운, 서정주, 윤동주, 김광석, 김춘수, 조오현. 조오현 시인은 이제 스님 시인이죠. 고은, 황동주 시인은 황순원 선생님 아들, 정현종, 정호승, 김형영, 안도현, 도정환, 문태준 등의 시들을 읽고 외워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동호 선생님 고려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님의 침묵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외워보라고 했대요. 교실 안이 조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학생이 일어서서 외워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님의 침묵을 물론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고 떠듬떠듬 이렇게 외웠는데 그때 이제 그 최동호 학생이 그 암송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철학이나 역사와는 달리 시는 구체적이며 살아있는 인간의 숨결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걸 느꼈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숨결. 그때까지는 이제 이 최동호 학생이 철학과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에 관심을 갖고 이제 대학에서도 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신 분이죠. 나태주 시인은 이제 국민시인으로 잘 알려졌죠. 불꽃이라는 시로 유명하죠. 이분이 특별히 암송을 강조했어요. 시 감상의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건 시 외우기이다. 시를 외우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시를 외우면 외울수록 시를 쓴 사람의 마음과 가까워질 것이고 새로운 느낌과 해석이 따르고 감동이 샘솟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릴 것이다. 실로 시 외우기는 인생을 풍요롭게 여유롭게 사는 길이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다. 시 외우기 그것은 앞으로도 더 넓게 더 많이 전개되어야 할 이 시대의 문화운동이고 정신교육이다. 저는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이 말에. 제가 시 암송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시인인 나태주 시인께서도 이 시대의 문화운동이고 정신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문정희 시인 이야기인데요. 문정희 시인은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애제자로 알려져 있죠. 고등학교 때 이미 시집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잡지, 센터라는 잡지죠. 월간 잡지. 거기에 이제 쓴 기고문을 읽었는데, 전주의 택시 기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전주의 무슨 문학 행사 때문에 이제 전주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그 문학 행사 팜플렛을 보고 그 기사가, 물어봤대요. 시인이시냐고. 그래서 이제 시인이라고 했더니, 자기 시가 적힌 노트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시가 좋아서 이렇게 시를 외우고 있다고 하면서 한 30편쯤 외웠다고 이렇게 자기 필사 노트를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택시 일이 참 힘들고 그렇지만 또 외우면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외운다라는 말을 해서 문정희 시인이 너무 감동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런 시를 외우는 택시 기사가 있는 전주는 갑자기 문화도시로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내용이 좋아서 저도 그 후에 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따서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범대순 시인은 이제 전남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계신 분이고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낸 분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 교수님이 저보고 나주 곰탕 먹으러 가자고 나주에 가자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분이 운전한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암송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암송을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본인이 늘 강의 중에 들어가면
그 먼저 영시 한 편을 외운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학생들 만나보면 다른 교과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 자신이 그 암송한 그걸 이렇게 회상하며 얘기를 해준다고 그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암송이 좋은 것이란 뭐냐면 암송이란 작가와 암송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암송을 통해 작품에 또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이 암송의 그 효용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김현성 시인 다 아시죠? 이분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을의 기도를 쓰신 분이라 가을 시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분이 커피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예 그 호가 다영이라고 이렇게 차다자 그렇게 커피 시인. 그 다음에 또 고독의 시인입니다. 고독의 시인. 뭐 견고한 고독이랄지 절대 고독 이런 걸 쓰신 분인데 숭실대학에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멀리서 뵙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을도 이제는 깊어갈 것이다. 내가 릴케의 가을날을 좋아하는 것 같이 독자들도 애처같게 생각나는 가을의 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를 외우며 당신들의 가을을 살찌게 하기를 바란다. 시 외우기를 권하셨죠. 권영민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평론가지만 아주 그 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여행할 때는 가방에다가 시를 100여 권쯤 담아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서울에 엄마야 누나야를 좋아하시는데 엄마야 누나야를 한번 읽고 나면 그 마음속 깊이 물결처럼 평화가 이렇게 스며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쁠 때나 마음이 언짢을 때도 이 시를 한번 읽고 나면 마음속 깊이 물결처럼 평화가 스며든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서정시 한 편의 그 힘을 느꼈습니다. 조정래 선생님 대하소설 유명하죠. 아버지가 조정현이라는 그 시조 시인이었고 또 부인이 김초예 시인이죠. 그래서 세 분이 이제 문학을 한 분이어서 얼마 전에 그 고흥에 가족 문학관이 생겼습니다. 고흥에 세 분을 기념하는 가족 문학관. 그래서 이분도 그 아버지가 시조 시인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벌써 시조 한 200수를 외웠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TV를 보니까 이분이 직접 그 부인의 시 김초의 시인의 어머니를 외우시더라고요. 안 틀리고 여기 나왔죠. 200수 정도의 시조를 외우고 있었다. 법정스님 또 시를 좋아하신 분인데 푸르른 날이라는 그 시는 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는 송창시 씨가 부르죠.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를 낭송함으로써 항상 풋풋한 가슴을 지닐 수 있다. 시를 읽으면 삶이 맑아집니다. 두런두런 시를 외면 무뎌진 감성의 녹을 벗겨낼 수 있고 세상 사는 일이 고마워집니다. 실제로 법정스님이 빨래를 널면서 이 푸르른 날이라는 시를 읽곤 했답니다. 그리고 한번 처음으로 이렇게 주례를 선 적이 있었는데 그 주례 내용 중에 하나가 신랑 신부들이 이 신부가 결혼하면서 매달 이렇게 같이 한 시집 한 권을 골라가지고 저녁에 둘이 번갈아가면서 낭송해라 이런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두라는 철학자는 그 은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유적 사고가 모든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이다. 그런데 시를 낭송하고 암송하는 것이 은유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시가
은유들의 보물 창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 상상력 혹은 창의적 사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은유적 사고가 이제 중요하고 그 시각 이런 은유들의 보물 창고라고 하면서 시 암송을 또 강조했죠. 이의령 선생님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셨죠. 이의령 선생님도 시 암송을 권한 글을 썼더라고요. 한편의 시 암송은 한편의 시를 암송하는 것은 마음의 꽃한송이 마음에 꽂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꽃이 우리 마음속에 한 송이뿐만 아니라 여러 송이 많이 꽂히면 더 좋겠죠. 다다익선이라고. 정급별 시인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시를 만나면 여전히 가슴이 뛴다. 참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들면 좀 감성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나이가 들어도 좋은 시는 언제든지 있을 거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도 설렘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 100편 시를 소개할 때 이 문태준 시인과 이 정급별 시인이 해설을 맡았는데 그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그 뒤풀이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문태준 시인과 함께 한국인의 애송시 100편 해설을 맡았던 정급별 시인이 한 자담회에서 노래방처럼 시방을 만들고 노래방 기계처럼 번호 눌러 시 암송 대결을 하는 멋진 세상을 상상해 본다고 말해 좌중에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이거 하나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가시가 대한성이 그러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꼬마 시집 한번 보실랍니까? 예.
여기 이거 예. 거기 표지 열면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시를 외우면 좋은 12가지 이유. 이게 첫 페이지에 시를 외우면 좋은 12가지 이유를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자연, 고향, 인정, 지혜와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시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과 고향에 관한 시, 또 따뜻한 인정에 관한 시, 또 지혜 혹은 깨달음을 주는 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깊은 만남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구상 시인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참다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깊은 만남에 있다. 이 타자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인도 될 수 있고 또 예술도 될 수 있는데 깊은 만남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시 암송이라는 것은 시와의 깊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암송시는 평생 좋은 친구가 됩니다. 우리 의식이 남아있을 때까지 이 암송시는 저와 우리와 동행을 해줄 수 있죠. 또 자투리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 또 단조로운 일을 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다. 어떤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외우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할 때도 시를 외우면서 할 수 있죠. 또 모인 자리에서 노래 대신 할 수 있다. 우리 보통 모이면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불편한 분은 시를 가지고 자기 순서를 대신할 수 있죠. 또 함께 외우면 친밀감을 높여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시를 외울 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겠죠. 또 암송시는 선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시를 암송해 놓으면 어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구절을 선물로 소개할 수 있죠. 그리고 바르고 고운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 좋은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성취감을 갖게 해준다. 우리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성취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 한 편을 외워도 우리는 그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상상력을 높여준다. 시에는 상상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뇌세포의 활성화로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분들을 직접 몇 번 봤는데 참 심각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경우를 보고 정말 치매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 치료는 될 수 없겠지만 이 시 암송이 예방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 선생님도 생전에 두뇌를 이렇게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계 산 이름을 한 2,000개 이상을 매일 한 30분 정도 걸쳐서 외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산 이름은 좀 지루할 거고 좋은 시를 많이 외워두는 것이 치매 예방에 아주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제 다는 이렇게 못 다뤘는데 프린트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무슨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요새 무슨 지하철이나 이런 데 시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어디가요? 지하철 같은 네. 이거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왜 시를 그렇게 쓰는지. 그러니까 참 그게 시 선정이 참 중요한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 고르고 해서 해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좀 해서 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공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를 고르실 때 교과서에 쓰여진 시는 일단 검증된 시기 때문에 좋고 또 좋은 시인들이나 평론가가 뽑아놓은 시들이 있어요. 그 시집이 있어요. 그런 시집은 좀 안심하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좋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학과 지성사랄지 쌍작가 비평사, 문학동네 이런 데서 나오는 시들은 좀 우리가 안심하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무슨 하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지금 그 동작구 현충원 너무 네. 반대편에 살아요. 네네. 그 위에 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 산책길에 네. 군데군데 이렇게 네. 나무판을 네, 있죠. 가지고 실을 하나씩 새겨서 네.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우연히 배우게 된 게 그 이회수 시인의 가을비라는 네. 시가 네. 우연히 외우게 네, 네, 됐는데 네. 그래서 그 시 암송 뭐 이렇게 많이 보급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네.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도 좀 이런 사람들 산책로라든가 이런 네. 데 그 조그마한 판을 네. 만들어 네. 붙여놓는 그런 게 상당히 좋죠. 치료감을 네. 가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회 있으시면 그런 말씀도 좀 네, 많이 그렇게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에 어디 마포인가요? 거기에 휘천도 선생님의 산책길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예, 이렇게 반포. 글과 시를 이렇게 마포, 네. 반포요. 반포. 예.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참 그런 작업이 지자체에서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혹시 무슨? 네네. 저기 네. 제 말씀이 아니고 네네. 우리 저 이강남 원장님께서 네. 시 암송을 또 아주 잘하신 것 그러니까 저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봄길이라는 시인가요? 아니면 갈대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 모습이 나타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럽고 저는 그 봄이 오면 꽃이 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족하지만은 시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꽃이 피어야 봄이 오는 줄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봄이 왔는데 꽃은 피었는데 어떤 일로 제 마음이 심란하니까 그해 봄에는 꽃이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아요. 봄은 왔는데 꽃이 없었어요. 그런데 흰눈이 내리는데도 제 마음에 꽃이 피니까 흰눈 속에서 붉은 동백이 보이는 것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제 마음에 꽃을 피우게 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배우 이영애가 월간문학에 글을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시. 근데 그 시의 서두가 이해수녀님의 시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는 것이 오늘 고달팠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 시였어요. 근데 그 시는 바꿔 말하면은 고달플 때도 고통일 때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면은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고통에 긍정적인 의미를 담을 적에 기다리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시를 가까이 하면서 배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시 암송 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시 암송 덕을 뜻밖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화가의 그 오프닝 세리머니였어요. 근데 그 사회자가 느닷없이 말이죠. 그 화가에 대해서 그 축사 한마디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두서너 사람이 말을 했는데 좀 죄송한데 그냥 그 들으나 마나 얘기예요. 똑같은 상투적인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그 시 암송을 하면서 이걸 축시로 바쳐드리겠습니다. 그 시를 암송을 하더니 박수가 정말 대단해요. 그냥 박수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 시를 서투르지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봄길이라는 정우성 시인의 시인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본길을 걸어가는 우리 김 선생이 계신다. 그런 시였어요. 이상입니다. 수강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맹추위에 지하철을 타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그 시, 해설, 낭송 이런 걸 듣고서 마치 도심 속에 있다가 아주 청량한 산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맑은 공기, 맑은 물, 아주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낀 이런 참 좋은 이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 동호회 이 문화 강좌 참 설치 잘했습니다. 이런 의의 없었더라면 우리가 언제 항상 우리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청신한 마음을 맑게 하는 이런 이 인문 강좌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뭐 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제안이 있었어요. 위에서 시인을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혹시 틀리면 지적해 주십시오. 제목은 가을 비입니다. 이회수 시인이었는데 우리 그 현충원 뒤 산책길에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그대, 이제 우리 다시 만나면 소중한 말은 하지 말고 먼 허공이나 바라보다 헤어지기로 할까. 귀신도 하나 울고 가는 저녁 어스름, 마른 풀잎 위로 가을비가 내린다. 완벽하게 외우신 거 같아요. 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면은 이걸로 마실까요? 질문이 아니고요. 네. 제안이랄까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모시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없으면은 뭐 이걸로 마칠까요?